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의 첫 경제 성과가 나왔습니다. 넷플릭스가 3조 3천억 원 규모의 파격적인 한국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방미 첫날 일정을 중심으로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내전 중인 수단을 무사히 탈출한 우리 교민 28명이 오늘 오후 서울공항으로 돌아옵니다. 영화처럼 극적이었던 탈출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 직전까지도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고 정부와 여당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주제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3조 원이 훌쩍 넘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는데요. 미국 도착 순간부터 정리했습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는 25일 새벽 2시 40분쯤,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1시 40분쯤에 워싱턴 외곽에 있는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했는데요. 직접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주제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앤드루스 합동기지, 지금 내리는 모습이죠? 네, 윤 대통령 부부 지금 손을 잡고 트랩을 내려오는데 하늘색 넥타이와 또 하늘색 복장이 좀 드레스 코드가 맞는 것 같네요. 저렇게 내려서 환영 나온 화동 2명, 남녀 화동 2명을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 측 출연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고요. 상당히 이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네. 자, 저렇게 꽃을 받고 가볍게, 저 미국식 인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프랑스식은 뭐 비주라 그래서 두 사람이 볼을 갖다 대는 그런 인사도 있습니다만 너무 아이들이 귀여우니까 가볍게 볼에 입맞춤을 해주면서 아주 그 다정다감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건 참 보기 드문 광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이 미국 측에서 의전을 나온 사람들, 미 국무부의 의전장, 미국의 NSC 인태조정관, 인도태평양 조정관, 그리고 미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 주한 미국 대사 등이 영접을 나왔는데 국빈의 영접 의전 나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카터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있었고요. 중요한 건 이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죠.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가 나왔고 또 이 대체적으로 이제 국빈들이 올 때 국무부 의전장이 나옵니다. 네. 루퍼스 기포드 의전장까지 나오고 말 그대로 이 아이들까지 화동이죠. 나오면서 국빈에 걸맞는 그런 환영 인사들이 미국 측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의 영접이 있은 뒤에 윤 대통령 부부는 블레어하우스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동 여자 어린이 볼에도 가볍게 입맞춤을 해서 화제가 됐고 우리 측에서도 교민 대표 등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빈 방문이라는데 아무래도 방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12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 방문. 이건 이제 공식 방문이나 실무 방문보다 훨씬 격이 높기 때문에 네. 최상급의 의전과 경호가 이제 제공이 되죠. 저렇게 대통령 내외가 미국의 앤드루스 합동 기지에 이제 도착했을 때 당시에도 의장대가 사열을 해서 맞이하는 등 아주 최상급의 영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측 인사들도 대부분 나와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조현동 주미 대사 부부는 물론이고 이승배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 회장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박요한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 대행이 나왔고요. 또 한국 학교에서 워싱턴 지역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선화 회장도 마중을 나오면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셨으니까 이제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맞춰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환영 결의안을 발의했다는데 이것도 이례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에서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건 미국이 이제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주로 상원입니다. 근데 이제 상원 외교위원회가 환영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게 상당히 이제 국빈의 예우에 맞는 의미가 부여되는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안보, 두 나라는 안보, 경제, 인적 교류를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지금도 우리가 상당히 뭐 미국과는 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70주년의 기념의 의미도 있지만 더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 상하원 합동 연설도 예정돼 있는데 하원은 뭐 하냐? 하원도 지금 결의안을 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곧 뭐 연설이 있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이 있기 전에 발의가 되겠죠. 네. 이런 국빈 방문의 격에 맞는 미국 상하 양원의 환영 결의안까지 나오고 또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3박 4일간 일단 머물 워싱턴의 숙소는 알려진 대로 미국의 공식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입니다. 블레어 하우스의 여장을 풀었고 또 윤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여기에 그 가림막, 흰색 천막 이런 경비 등이 한층 더 강화가 됐다고 하죠? 네, 역시 국빈 방문이 주는 그 무게감 때문에 최상급의 이제 경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미국의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는 백악관과 펜실베니아 에버뉴를 사이에 두고 아주 인근에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제 4층짜리 건물로 조금 작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단출하죠, 외모는. 네, 이제 흔히 타운하우스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지금 4층의 창문에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는 모습을 보셨는데 지금 옆에 집들까지 해서 전부 이게 블락이 전체가 이제 블레어 하우스로 불리기 때문에 방이 115개가 있다 그럽니다. 상당한 규모고 미국 국내에서도 어떤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주요 그 인사들이 와서 머물지만 주로는 외교에서 외국 국빈이 방문했을 때 행사는 물론이고 숙박까지 할 수 있는 개념의 영빈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영빈관을 신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뭐 예산 문제로 이제 그것이 좀 좌절되기는 했었습니다만 이 블레어 하우스라는 곳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블레어 하우스의 여장을 채 풀기도 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깜짝 방문이 이루어졌고 첫 세일즈 외교 성과가 나왔습니다. 넷플릭스의 공동 CEO가 그 깜짝 손님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테드 서렌더스, 우리 알만한 사람들은 알 겁니다. 넷플릭스 전 세계에 이제는 영상 시장을 접수했다. OTT 이렇게, 공룡이죠? 그럼요. 그런데 여장을 풀기도 전에 시차 적응도 안 됐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바로 그냥 투자하겠다. 뭐 기다리다 빨리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토니 블레어 하우스로 바로 와버린 거죠. 그래서 투자를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서렌도스 CEO를 접견을 하면서 방미 첫 일정부터 사실상 세일즈가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블레어 하우스 로비에 마련된 곳에서 저렇게 이제 윤 대통령과 CEO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현장 모습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 경영진들과 만나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렌더스 대표께서는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간 K 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t is my honor to meet with President Yoon today. As mentioned by the President, we're delighted to confirm our intent to invest $2.5 billion in Korean content, working with the creators for Korean series and films and unscripted shows over the next 4 years.
This investment plan is twice the amount Netflix has invested in Korean market since we started there in 2016. 방금 서렌도스 CEO가 얘기했지만 넷플릭스 그야말로 세계 OTT 시장의 거대한 그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4년간 미화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조 3천억 원을 우리나라에 투자한다는 건데 작년까지 지난 6년간 투자한 액수의 2배네요. 그렇죠. 2016년부터 이루어졌던 그 투자 금액의 2배를 앞으로 K 콘텐츠에 이제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참 그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3조 3천억 원이면 굉장한 금액인데요. 사실상 요즘에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 뭔가 우리나라 콘텐츠가 선보였다 하면은 그냥 전 세계로 휩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그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서로 윈윈하기 위한 거죠. 컨텐츠가 뭐 무궁무진하니까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리얼리티 쇼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장르에 상관없이 저와 같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 컨텐츠가 해외로 빠르게 급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넷플릭스가 이제 또 기업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넷플릭스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그 기라성 같은 우리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세계 순위 1위를 장기간 독점했던 오징어 게임, 또 요즘 최근에 더 글로리, 그리고 현재 잘 나가는 이른바 그 제목 이름이 재밌습니다. 퀸메이커까지 화제가 됐는데요. 퀸메이커는 현재 비영어권 세계 1위로 올라섰다죠? 그러니까 이게 더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권이라는 것은 넷플릭스가 영어권 국가들에도 다 OTT 구독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비영어권에서 1등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막까지 보면서도 K 콘텐츠를 소비하겠다. 그러니까 서렌도스 CEO가 무려 3조 3천억 원.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렸다가 블레어하우스 바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오징어 게임과 더 글로리가 있었다면 이 퀸메이커입니다. 기업의 이야기. 저는 전편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 스토리까지 다루고 있는 이 드라마인데 무려 1,578만 시간이 시청이 됐어요. 네. 그래서 비영어권 당당히 전 세계 1위.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K 콘텐츠의 위상을 재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서렌도스 CEO는 한국에 투자 안 했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K 드라마, K 영화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전을 주제로 했지만은 더 글로리와 재벌집 막내 아들을 잘 섞어놓은 그런 또 K 콘텐츠 특유의 드라마라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드라마라는 게 어떻게 보면 뻔한 스토리 아니야. 그 뻔한 스토리 내에서의 배우들의 열연, 김희애, 그리고 또 문소리, 또 이런 배우들의 열연이 정말 이 전 세계 12개국에서 이게 뭐 1위입니다. 그러다 그 보니까 어남 선생으로 알려진 그 유수영 씨가 또 악한으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네. 또 다른 이 요리를 할 때는 그렇게 선한 남자가 악인이 되대요. 빌런이 되면서 이 드라마틱한 내용이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K 콘텐츠 드라마의 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양이원영 의원인데요. 우리가 왜 넷플릭스에 투자하느냐, 윤 대통령이 왜 넷플릭스에 투자하느냐,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싶은데 본인도 아차 싶었는지 삭제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요? 네, 빛의 속도로 순삭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어떻게 보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왜 넷플릭스에 투자하느냐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얘기가 나오니까 왜 거기다가 돈을 주느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나온 건데, 사실상 이 외교에 있어서는 여와 야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정말 국빈 방문을 해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올리는데 응원은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내용을 오해해서 이런 식의 본인의 글을 올렸다가 빛의 속도로 삭제하는 이런 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고요.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본의 후쿠시마 방문을 했다가 먼 발치에서만 보고 그냥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 성과 없이.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외교의 방향을 설정하면은 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일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5박 7일간에 걸친 윤 대통령의 공식 일정표도 공개가 됐습니다.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고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워싱턴 한국전 기념비 공원을 부부 동반으로 함께 가는 등 일정이 정말 숨 돌릴 새가 없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저는 정말 대단한 일정이다. 왜냐하면 초인적인 그런 일정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소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이 미국 출장을 가보면 시차 적응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첫날 만찬을 우리 재미동포와 간담회를 가졌고요. 이 일정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일정이 바로 26일 날 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그 하루 전날에 부부 동반으로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비를 방문하는데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국빈 방문 일정이 되기 전에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만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미 70년의 끈끈한 이 동맹관계를 혈맹을 그대로 확인을 하는 그런 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26일은 더 숨가쁩니다. 공식 환영 행사가 있죠. 이 로저 가든에서 또 행사가 또 진행됩니다. 한미 공동 기자회견이 정상회담 이후에 이어지죠. 또 국빈 만찬도 있죠. 27일은 상하원 합동 연설에 오차는 또 해리스 부통령 부부. 이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왔기도 했죠. 그 외에 미군 수뇌부로부터 정세 브리핑을 받고 오후에 이제 블레어 숙박 일정을 다 마치고 보스턴으로 하버드로 MIT로 향하게 됩니다. 네. 자, 이 모든 일정은 미국 현지 시간 기준이라는 점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둘째 날 한미 정상회담과 기자회견, 백악관 국빈 만찬 등 핵심 행사가 집중돼 있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 경제 세일즈 외교 일정도 무척 빼곡하다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작년에 밝힌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외교 일정은 모든 것을 경제를 근간에 놓고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죠. 25일부터 27일까지 DC에서의 그 여러 가지 경제 외교 아주 빽빽합니다. 그 투자 신고식 및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있고요. 한미 첨단 산업 포럼, 또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 또 메릴랜드로 이동을 해서 나사의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하는데 그 DC가 이제 두 개 주에 맞닿아 있습니다. 메릴랜드하고 버지니아 아주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차로 아마 이동을 해서 메릴랜드 일정을 소화하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스턴 일정이죠? 그 다음이? 네, 그 다음이 이제 28일 보스턴의 일정이 또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대죠. 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석학 대담이 있고 또 역시 한미 클러스터의 라운드 테이블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전쟁 전사를 한 하버드대 졸업생을 추모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로렌스 바카우 하버드대 총장과의 면담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대통령으로서 정책 연설에도 나설 계획이기 때문에 저 많은 일정이 어떻게 소화가 될까 싶을 정도의 빽빽한 일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기에 그 조지프 나이 차관보 지낸 네. 그 교수와의 또 대담이 그렇죠. 예정돼 있고 석학이죠. 하버드대 학생들과의 1대1 질의응답 시간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순방은 수행단과 취재진의 규모 면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업인 대표가 122명 동행을 하죠. 윤석열 대통령 말 그대로 이번 미국 순방이 뭐 안보도 있지만 경제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순방 취재 기자단만 90여 명인데 취재 기자만 61명입니다. 매머드급이고요. 이렇게 이 한국에서 출발할 때 대통령 전용기에 이제 탑승을 했는데 이때 서울공항에 한성 나온 인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한창섭 행정안전부 지금 이게 이제 떠나기 전의 모습을 보여드린 거예요? 직전 네. 모습입니다. 자, 이제 관계자들과 환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제 트랩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매머드급이고 말 그대로 대통령 전용기가 꽉 차서 비행을 한다. 그래서 안에 상당히 뭐 밀도가 대단했다 그래요.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상황에 지금 한송을 위해서 당에서도 또 한송 나갔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나왔고요. 그 외에 한창섭 행안부 차관 그리고 장호진 외교부 차관도 환송에 나갔었습니다. 네.
한편 이런 출발과 함께 윤 대통령은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이 국빈 방미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올해가 참 역사적인 해죠. 1953년에 한미 동맹, 정확히 얘기하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이래 지금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쓰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이뤄내는 그런 업적을 세웠었는데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11월 18일 1953년 11월 18일부터 이제 발효가 됐으니까 70주년이 됐습니다.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동맹을 넘어서서 이제는 가치 동맹, 기술 동맹, 경제 동맹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한미 동맹의 역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어디에 내놔도 정말 그 업적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 역사적 동맹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식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바람도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 일본과의 관계 여러 가지 얘기를 이 인터뷰에서 했고 또 논란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 그 소프트한 질의응답 가운데서는 지금까지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또 화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인생에 있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 아시다시피 그 만원을 하셨잖아요. 50 넘어서 네.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뒤늦은 시기에 결혼하게 됐던 것이 가장 행복한 기억이다라고 이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워싱턴 포스트의 인터뷰가 90분간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동안 그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밝혔던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 그러니까 네. 인도적 지원에 국한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에서 전쟁 당사국 간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조금 표현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하셨고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네. 왜냐하면 미국과의 삼각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 다만 조금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무릎을 꿇으라고 무조건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표현이 그 영문 기사에도 이제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지나간 일보다는 미래를 좀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라는 것에 방점을 찍은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이 추후에 대통령실에서도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지난 김대중 오부치 선언 당시에도 1500년간의 한일 간의 관계가 있는데 50년 정도의 불행한 역사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때는 50년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 역사 인식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뭐 아주 서로 치열하게 적국으로 싸웠던 국가들조차도 서로 협조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판국에 우리나라도 한일 간의 이 긴밀한 상호 협조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좀 나아가자라는 뜻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방미 소식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특집 시간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 남아있기를 희망한 우리 교민 1명을 뺀 28명 전원이 그 전쟁 중인 수단에서 철수해서 오늘 오후에 무사히 서울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관련된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 28명은 사우디아라비아 제따로 이동 기다리고 있는 대형 수송기 KC-330에 탑승하여 서울공항으로 직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약 10여일간 수단 내 무력 충돌로 지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전명 프라미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아무런 피해 없이 철수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 28명 전원이 안전하게 위험 지역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작전의 작전명, 코드명이 프라미스, 영어죠. 약속이란 말입니다. 수단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우리 교민들과의 프라미스가, 약속이 그렇습니다. 지켜진 셈이죠. 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줬다. 마치 많은 분들이 영화 모가디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드려 주셨는데 그 약속이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한 명, 그건 잔류를 희망했으니까요. 제외하고 28명이 안전하게 극적으로 탈출했고 작전명은 알려드린 대로 프라미스였습니다. 뭐 지쳤죠. 상당히 이 빠져나오는 그 수단에서의 분쟁 상당히 심각한데 그렇지만 지치는 얼굴로도 탈출한 교민들의 이 표정은 활짝 또 웃는 그런 얼굴이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무사하게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프리카 수단 하면 여러분들 울지마 톤즈의 고 이태석 신부로도 유명하고요. 내전 중인 국가고 사실상의 분단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나라였는데 공군 우리 수송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공항에 도착한 모습들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작전명 프라미스, 어떻게 이렇게 탈출을 했는지 김현주 평론가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수단의 수도가 하루툼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지금 28명의 우리 교민을 어떻게 포트 수단까지 잘 모시고 올 것인가. 이제 일단 거기서 이제 1차적인 좀 장애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850km를 육로로 버스를 이동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렇죠. 우리 서울 부산에 어떻게 보면 2배 정도 거리에 해당이 넘습니다. 되는데. 네. 근데 이게 평시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이루어지고 검문 검색이 있고 또 중간에 버스가 또 한번 고장이 났다 그럽니다. 네. 그런 와중에도 850km를 이동을 해서 포트 수단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군용기인 C-130을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가게 되고 제다에서는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우리 서울공항에 오늘 오후 4시에 지금 도착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KC-330은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공중급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급유를 해서 우리나라로 온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자 그만큼 이 하르툼이란 나라는 올드 영화 팬들에게는 1967년작 찰튼 헤스턴이 나왔던 영화 제목이 바로 이 하르툼이었어요. 사실 수단은 낯선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아프리카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좀 정세가 불안정한 국가들이 무척 많습니다. 뭐 네. 역사적으로 보기에도 식민지 이후에 1960년대 또 1990년대에 독립국이 신생 독립국이 다수 만들어지면서 네. 그 내부에서 뭐 내전도 있고 정쟁도 있고 이와 같은 군벌의 무력 충돌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좀 불안한 가운데서도 지금 850km 육로 수송에 있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우리가 정말 최정예 부대들 6회공군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사히 우리 교민 28분이 탈출해서 이제 오늘 오후 우리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을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국빈 방문으로 떠나는 이 기내에서도 이 긴박한 상황을 계속해서 살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최고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방미하는 대통령 전용기 이 1호기 내에서도 이 대통령실은 정부 수단 교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켜봤다. 지금 화면을 보시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내의 기내 화상회의로 수단의 교민 구출을 진두 지휘를 한 겁니다. 네네. 국군 최고 통수권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병력이 동원된 작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냥 뭐 비행기 갔으니까 잘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다 이 인공위성 통신망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고 대통령도 전용기 내에 저런 이제 회의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저걸 통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그대로 내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왼쪽에는 또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또 함께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서울에 그대로 남아서 네네. 이 지금 프로미스가 잘 진행되는 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러니까요. 보고 네. 나서 이제 방미 일정에 합류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하죠. 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직전까지 또 챙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인데요. 피해자들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꼼꼼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여당과 정부 당국도 곧바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나섰는데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야당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관련 내용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이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 전세 사기 정말 심각합니다. 의심되는 거래가 늘면서 국토교통부가 최근 넉 달 동안 무려 469건의 의심 거래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사건의 62%인 261건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인천 미추홀구에 워낙 지금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전세 사기 문제가 인천에서만 벌어진 것으로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 사실상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건수의 전체의 60%가 넘는 62%가 서울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폭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전세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근원적인 원인은 지금 거기서 지금 찾아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네. 전체 291건 62%가 강서구를 비롯한 양천, 구로, 관악, 금천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네. 건수로도 166건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세 사기 문제 앞으로도 이게 더 확대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염려가 매우 커서 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고되고 의심되는 건만 저러니까 훨씬 더 알려지지 않은 건까지 합치면 많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빈 방미를 떠나기 직전까지 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기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피해 대상자 대부분은 2030 세대, MZ세대 청년들이라는 점에서 적극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전세 사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방미 전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해라.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 이게 심각한 것이 앞서 우리 김현정 평론가께서도 인천 미추홀구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극단적 선택까지 벌어질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그렇다면 이 사기꾼들을 건축왕인이 빌라 왕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뭐 신자도 붙이더라고요. 사기꾼이에요. 범죄자예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신자 왕자 붙일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직접 주재를 해서 방미 기간 중에도 이걸 챙기겠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이 부분들은 잘 검토가 돼서 중요한 건 신속성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식으로 접근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된 가장 실효성이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보입니다. 이에 여당과 정부 당국도 곧바로 일요일에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했는데 어떤 대책들이 주로 나왔나요?
당정대가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일요일이죠. 23일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에도 모여서 이제 협의를 했는데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윤재옥 원내대표 를 포함해서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참가를 하고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이 함께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았는데 사실상 이 법률이 일단 지원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법이 빨리 완성이 돼야 되고 통과가 돼야 되는데 법률 전문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금 극단적 선택이 3건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까운 청년들의 목숨이 이렇게 쓰러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대해서도 대비하기 위해서 심리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을 서로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당과 정부 당국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추진 중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자, 이게 한시적인 특별법인데 물론 여야가 합의를 하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어떤 게 쟁점인가요? 그렇습니다. 야당도 빨리 이 협조를 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구제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심리적으로 이들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임차입니다. 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 주택을 어떤 식으로든 낙찰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다음에 임차주택 낙찰과 관련해서 취득세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이게 지금 검토되고 있는 추진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자금이 없다면 장기절이 융자를 해주겠다. 또는 임대를 계속 원한다면 LH에서 사서 이 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있다. 그다음에 이 사기꾼들을 색출해서 재산범죄 가중처벌하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동안 확정 일자에만 매달려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이 법에 허점이 있다는 거. 이제는 물건을 어떻게 하면 잘 설정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대책을 취하면서 빨리 여야가 협력하고 더 이상 극단적인 이런 선택으로 가지 않도록 구제될 수 있다. 이런 신뢰를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이는 겁니다. 방금 여러분이 그래픽으로 보신 것 중에 이 눈에 띄는 게 바로 우선 매수권이에요. 우선 추진할 예정인 특별법의 핵심 내용인데 이 우선 매수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집이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 이분들이 원하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핵심 내용입니다. 우선 매수권인데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여력이 없어서 구입을 못한다, 낙찰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뭐 LH 등에서 공공기관 내에서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아주 오랫동안 최장 기간으로는 한 20년 정도에 이르기까지 이제 세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맞춤형 지원이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상황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어떻게 실효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도 전세 사기 가해자를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특경법입니다. 이 특경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죠, 김평무 의원님?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제 여러 명인데 예를 들면 그 범죄자는 한 명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는 현행법에서는 개별 피해자가 다 다른데 이것을 합산해서 형량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게 되면은 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러한 전세 사기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악소리나게 다루는 것은 이제 마약 분야뿐만 아니라 네네. 이런 전세 사기 이건 정말 민생 경제에 큰 해악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절이 융자 뭐 이렇게 해서 민간 부문 금융권에서도 좀 도와줘야 됩니다. 이 총력전에 돌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의 가계대출 규제를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은행권은 긴급자금 대출과 금리를 최대 2%포인트를 깎아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담대 비율을 높여주고 네. 그다음에 이자 금리를 낮춰준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금융권이 아니면 어디서 역할을 할 곳이 별로 딱히 없어요. 그렇다면은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전세 대출금 같은 경우에도 분할해서 좀 상환할 수 있도록 이 금융권이 좀 지원 총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비율을 높여주고 그 이자 금리는 좀 낮추는 게 필요한데 이럴 때 이제 은행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은행권의 전세 자금, 또 주택 구입 자금, 또 경락 자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출 지원의 이자를 좀 낮춰주는 게 더 핵심 뭔지 압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더 핵심은 이게 피해자들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주저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역전세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이걸 낙찰을 받았는데 더 내려가면 어떡하냐 이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좀 더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가서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 필요하다면 재산세나 양도세를 이 부동산에만큼만은 파격적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가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정부와 여당의 협의한 방안에 대해서 방향은 맞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한계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한 그 양상이 너무나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우선은 뭐 돈 문제입니다.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네네.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피해 주택을 선정하는 게 있겠죠. 이분들이 정말 뭐 갭 투자에 의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해당되는 것인가라는 그 피해 주택을 선정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매수 가격 기준 이걸 정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우선 매수권 제도를 만약에 도입하게 된다면 또 이걸 악용해가지고 입찰 대금을 높여 불려서 거기서 또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혹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신경을 써야 정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와 같은 쟁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좀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당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자. 이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즉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을 사들여서 세입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해주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증금을 국가가 먼저 지원해주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고려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이 네. 이 원희룡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이게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먼저 이걸 채권을 매입을 해준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은 채권입니다. 이 보증금이라는 게.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도 2000년대 초반에 이 이른바 불량 채권이라고 해서 후로 사이켄이 고이즈미 이 정권을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 이 채권이 어느 정도로 커질지가 알 수가 없어요. 뭐 수십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을 해놓고 이걸 우선적으로 선지원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 공공 매입을 했을 때 나중에 이 규모가 어떻게 될지 또는 제2, 제3 금융권까지 이게 번지게 될 경우에 자칫 이 타격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 규모가 일단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저하는 이유가 상당히 합리적인 설득력이 있다고 봐야 되죠. 네. 여야는 28일에 열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법안들을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현격한 부분이 많아서 과연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지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공 매입에 대해서도요,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LH 매입 임대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이런 입장이고 야당, 특히 민주당은 국가가 주택을 사들인 뒤에 피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여야 간의 확실한 입장 차이는 이 혈세를 통해서 결국 이걸 구제해 줄 것이냐 마냐 이런 문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입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의 주거 안정성 이것을 이제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고 공공이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혈세를 투입해가지고 보증금을 그렇죠. 변제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이 지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사정은 정말 너무나 딱하고 이거 빨리 해결을 해드려야 됩니다만 우리가 뭐 사법적으로는 판례가 추후에 어떤 법률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일종의 이게 개인 상거래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죠. 이 사기 피해를 국가의 혈세로 메꿔줄 경우 앞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의 사기 피해가 나왔을 때 그러면 그때는 해주고 왜 지금은 안 해주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세금을 투입해서 이것을 그 근본적으로 뭐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날 때마다 세금을 넣을 거냐. 네. 그럼 미추홀은 해주고 또 어디는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심중히 따져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전세 사기 방지 법안이 줄줄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이 임무를 방기한 거 아니에요? 방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이 피해가 왜 왔습니까? 이른바 이 빌라꾼, 사기꾼들을 제대로 다잡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전세 사기 방지법도 지금 국회에 이미 17건이나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지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통과를 안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면은 이른바 이 빌라 임대 사기꾼들을 잡아낼 수 있었는데 못 잡았던 것이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정 일자 수준으로 행정 편의성에 그냥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네. 왜 좀 더 절차를 간소해서 수수료도 없애라 이 말이에요. 물건을 만들어서 이 전세 임차권을 보장을 못했는지 그 부분을 따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읽기에도 벅찰 정도로 많습니다. 과연 여야는 그동안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런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이런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